기술대 전반년 조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주원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박주원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하시고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사를 하신 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 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기 박주원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참석인은 항상보다 적은데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사실은 우리 좀 뻔한 내용을 뻔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내 나름대로 컴프로마이즈한 게 여기 오늘 구성이 여기 소위 전문가분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이게 일종의 조이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받은 개념은 이 모임은 학생들이 오히려 좀 중심이 되는 게 아닌가, 수업의 일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갈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전문가분들한테는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뭐 좀 하나 새로운 정보 같은 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많이 앉아 계신 전문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작년에 했었던 얘기도 반복도 좀 중간중간 되고 하니까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그냥 뭐 전환 정책에서 정책 전환으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즉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렇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정책이 핵심 정책인데 그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강의의 메시지입니다. 기후변화는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짧게 한 3, 4분 얘기하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저는 그냥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대기 중에 있는 저 오른쪽에 적혀있는 한 7개의 온실가스라고 말하는 저 가스들의 비중이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대기권의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의 그 온실가스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 잠깐 보시면요, 비중은 이산화탄소가 절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는 핵심은 화석에너지를 적게 쓰는 겁니다. 화석에너지를 없애는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빈곤의 역사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한 12,000년 동안 인구는 정체되어 있었고요. 산업혁명 이전에 약 1,800년 동안은 세계 평균 1인당 GDP는 거의 빈곤 수준 상태에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좀 전환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 현상을 Great Acceleration, 대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모든 경제 지표, 모든 환경 지표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전환 시대의 끝에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사용량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요. 따라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도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지금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금세기 말쯤 되면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2.1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대개 이것이 다수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벌써 해수면이 한 19cm 올라가 있는데 2100년 금세기 말쯤 되면 최악의 경우 한 63cm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그것도 과학자들의 인과관계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예는 하와이 작년에 있었던 하와이 산불, 작년에 있었던 리비아의 대홍수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합니다. 뒤에 나중에 그 원인은 조금 끝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국내적으로도 올해 있었던 사건만 하더라도 울산 경상권의 동시다발 산불, 참 산불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있었던 우리 강남 지역의 우리 서울 지역의 대홍수 이런 것들 모두 이 원인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 전체는 이 기후변화 위기를 가장 심각한 위기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경제 포럼 1년에 한 번씩 하죠. 이거 다보스 포럼이라고 오히려 많이 알려져 있는 포럼인데요. 여기서 매년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한번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2023년의 위기를 보면은 1등, 2등, 3등이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위기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기후행동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한 2등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오다가 2023년이 되면은 기후행동 실패를 두 개로 딱 나눠서 완화와 적응의 실패로 둘로 구분해서 이것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현상을 직면한 우리 인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 행동을 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두 가지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감축이고 리덕션, 하나는 적응입니다.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소위 FCCC라고 해서 기후변화 협약 1992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만든 건데요. 이 기후변화 협약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 정도는 우리 학생들도 기억을 해야 될 국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저는 한마디로 화이부실, 원지 소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꽃은 화려하게 피는데 과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협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92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시작해서 쭉 매년마다 저희 당사국 총회라는 걸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매년 하는 거니까 다 소개할 수 없고 가장 중심되는 거 몇 개 말씀드리면 92년에 협약이 만들어지고 97년에 소위 2020년 이전의 체제라고 하는 교토 의정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쭉 오다가 우리가 그 유명한 2015년에 2020년 이후 지금이죠. 지금의 기후체제라고 하는 파리 협정을 2015년에 만들고 있고 2021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파리 협정 체제에서 우리 세계 기후 문제를 전 세계가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2018년에 IPCC라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이 곳에서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권한을 권고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저희 넷제로 완전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순배출을 빵으로 만드는 걸 달성해야지만 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이 의견을 받아서 각국은 이제 탄소 중립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막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47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GDP 규모로 93%, 배출량 규모 87%, 인구 규모로 88%는 이미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향이 국가는 이제 거의 끝나니까 이렇게 주정부 차원, 도시 차원,
이런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2021년에 글래스고에 가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까 두 축이 하나를 지금까지 말한 게 리덕션, 감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의 행동이 실행 계획이 바로 이게 그 탄소 중립이면 한 축에는 또 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응은 사실상 기후 변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초기 적응이라는 중요한 축이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 초기에는 감축에 초점을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은 감축에 관심과 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적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여기 뭐 정영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 아주 뭐 히스토리가 꿰고 계실 텐데요. 이게 2001년 마라케시가 이 적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칸쿤입니다. 칸쿤에서는 이 기후변화 이 대응이 경제 발전에 저해될 수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됐고요. 여기서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적응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기후변화 협약 내에 설치하게 되고 그걸 중심으로 적응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 체계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적응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적응에 관련된 여기 나열되어 있는 5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편으로는 리덕션, 한편으로는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우리 인류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보시면 우선 감축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은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 줄어든 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적응 또한 여기 뭐 UNF 보고서의 제표 표지인데요. 이게 too little, too slow에서 이 어댑테이션이 이제 실패하고 있다, failure. 그래서 실패해서 적응에 실패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위험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지 제목을 꼽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후진국들이거든요. 이거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스테빌라이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국이 끼어 있는데 나 이거 동의하기 안 어렵습니다. 이 프로젝션을 보면요. 하여튼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도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감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무탄소, 즉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고 지나가면은 이거는 난공불락이다. 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 회의론이요. 탄소 중립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저도 여기에 한표 던집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 이유로 이것이 실패라는 회의론을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실 경제에 대한 제약, 두 번째는 기술이 못 따라간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에는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 이 한 3가지 축으로 이것이 이제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경제에서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답은 지천사오다. 하늘을 향해서 물고기를 쏘고 있는 비현실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는 여전히 뭐 지금 재생에너지가 말들 많이 하지만 전 세계 화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약 81.5%, 건 82%가량을 우리 인류가 이 문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탄소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여전히 한 2% 늘어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분명한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4.6%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수력이라든가 부컬아파 중심의 수력이라는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혹시 학생들 머릿속에 재생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게 태양광 풍력 같은 것 같은데,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도 5%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맨날 하는 게 좀 진부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 아까 82%에 해당하는 화석에너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를 한번 보면요. 숫자로 말하면 이것이 11,656 100만 TOE쯤 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근데 2050년까지 남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때 남은 날짜가 1226일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이걸 단순 계산하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은 매일 하루에 every single day 100만 TOE씩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100만 TOE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양인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생각해 보면은 100만 TOE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 해당합니다.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풍력 터빈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풍력 터빈은 한 2,000개 정도가 돌아가야지 100만 TOE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은 400만 장 정도가 깔려야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각 세계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줄어들 거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는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성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무탄소 에너지로 바꿔 나가야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빈곤과 탄소 중립 간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는 여전히 35억 명은 에너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고, 약 20억 명은 2040년에도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459kWh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냉장고를 1년 정도 돌릴 때 필요로 하는 전력의 양입니다. 459kWh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1년에 사용하는 한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가 52kWh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사용하는 냉장고의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나이지리아, 케냐 등등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도처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하여튼 선진국들은 에너지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스캐터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보임으로써 경제 성장과 에너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결국 에너지를 포기하면은 성장을 포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탄이 또 핵심 지금 타겟이죠. 여기 또 서 계시지만요. 석탄부터 없애야 된다. 뭐 더럽고 이런 거. 근데 석탄 봤더니요. 실제로 여기 유럽에 있는 서구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OECD 국가는 38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이제 석탄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However,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을 봤더니 어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의 핵심은 누구냐? 중국하고 인도예요. 또 이 중국하고 인도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미국과 EU 같은 나라들은 벌써 석탄의 비중이 8%로 쪼그라들었어요. 30년 전에 한 40% 됐는데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도미네이트하는 것이 인도, 중국 이런 데서 석탄을 떼고 있다라는 것 없이 결국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석탄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은 우리 인류가 지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에너지 전환을 해왔죠. 우리 산업혁명 전에는 뭐 나무 떼고 이랬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석탄을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 오다가 석유를 발견해서 석유를 쓰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쓰고, 뭐 원자력 쓰고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뉴 에너지를 올드 에너지하고 막 섞으면서 에너지 전환을 서서히 해왔는데, 그 과정은 이거는 matter of century예요. matter of decade가 아닙니다. 이게 30년 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류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2050년까지 한 25년밖에 안 되는데 해치우겠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주의로 간다는 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의 상태는 fuel intensive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화석에너지가 뭐 연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원자재 집약, 머티리얼 인텐시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소위 한계 비용이 들지 않죠. 재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설치만 하려면 태양을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설치할 때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IEA가 추산해 놓은 걸 보면은요, 리튬은요 지금보다 4,200%, 그래파이트 2,500%, 니켈 1,900%, 히토리오 700%, 볼 수 없는 정도의 양이 지금 이 발전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NG, HIS 모두 비슷한 것을 내놓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과연 감당이 되겠는가? 그런데 현재는 이 에너지 전환을 전제로 한 대규모 광산 투자 계획은 거의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 답은 계획은 역진입니다. 계획은 궁하고 힘은 다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태양광, 해상의 어떤 계획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면은 메가와트당 건설비가 태양광은 229억 원, 소다시도 기준입니다. 해상풍의 신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197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신한을 3, 4억이 기준으로 하면 원자력은 메가와트아워당 48억 정도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큰 금액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바로 원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재생에너지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에도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LCO 이름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태양광 풍력의 LCO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LCO는 발전소 차원의 발전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간헐성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업 발전도 넣어야 되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넣어야 되고 또 송전망도 많이 확충해야 되고 등등 많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을 시스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비용이 독일의 논문에 나온 건데요. 시스템 비용은 요게 밑에가 요게 지금 LCO이거든요. LCO가 고정돼 있어도 시스템 비용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다. 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전기값이 비싼 이유가 뭐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55%.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요. 재작년에 감사원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주도의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6조 원쯤 필요할 거라고 추산했어요. 근데 제주도의 전력 소비 비중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전국으로만의 단순 확장시켜서 익스텐션 시켜서 이 비용을 추산해 봤더니 얼마? 2,400조쯤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나라 실질 GDP가 얼마냐? 1,996조 원입니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한 정도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냐? 잠재력 많이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보는 과학자들이 보는 이 선샤인 아워즈를 보면 우리나라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예. 노란색, 빨간색이 좀 태양광이 좋은 것입니다. 유행이도 많지 않습니다. 이 유럽도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대신 풍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보다 풍속도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풍속이요 매년 줄어들고 있대요. 이렇게. 그 이유가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의 온도차가 감소가 되면서 바람의 세기도 약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풍력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도 별 시원치 않은데 더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상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과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 잠재 최대량이 상업성을 갖는 최대량이 666TWh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줄여나가겠다고 한 계획치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치가 890TWh예요. 근데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발전량이 666이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이 차이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이 탄소중립위원회는요.
전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전기와 같은 거를 가정에서 재추적해 봤더니 2004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게 그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잠재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 오는 컨트라딕션이 분명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술은 요거 미국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 뭐냐면 얼리 스테이지고 뭐 컨셉트 지금 프로토타입 이런 거에 지금 있고 실제로 이렇게 커머셜 머추어되어 있는 것은 이 중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2050년까지 될 거라는 기술적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철강에서 포항제철 같은 사람은 고로 방식 같은 거, 석유화학단지에서 쓰는 연료로 쓰는 석유 가스 같은 것들을 대체할 지금 현재 마땅한 기술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국제적인 리더십은 있느냐? 여기에 제 답은 수수방관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탄소 중립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글로벌 외부 효과의 문제고 하나는 공유제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외부 효과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외부 효과고 공유제는 이 대기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억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커먼 프로퍼티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는 제3자 개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요 개입할 때 정부라고 하는 sovereign authority가 있죠. 그러나 글로벌 세계에서는 그런 sovereign authority가 없거든요. 기후변화 협약에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원론 제가 가르치는 경제원론 맨큐의 경제학을 가르치는데요. 거기에서 이 엑스터널리티와 커먼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라 정부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FCCC가 여기서 개입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멀티래터럴 니고시에이션 같은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 리더십 구제에서요. 결국은 바이래터럴이나 볼런터리 폴리티컬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제 환경 문제의 정치적 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정치에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고 환경은 어떻게 보면 미래,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이 정치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국제 환경 문제 정치적 해법의 근거는 소위 말하는 쿠즈네츠 환경 곡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즈네츠 환경 곡선이 결국 뭐냐면 처음에는 환경이 나빠지다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경제가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터닝 포인트 후에는 성장도 하면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성장 수준에 넘어가면은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산화탄소에 대해 전 세계에 이 쿠즈네스가 있는 게 했더니 어떠세요? 그렇다잖아요. 약간 쿠즈네스 모양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뜯어봤어요. 이거는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렇게 지금 쿠즈네스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GDP는 늘어났는데 이산화탄소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However, 여기 브릭스예요. 브릭스는 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 코릴레이션이 높아 보이죠. 여기서는 아마 성장과 환경 간의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뭐냐면 후진국이에요. GDP 퍼캐피타가 5,000불도 안 되는 나라. 이런 나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나라에서는 앞에 브릭스는 혹시 성장과 환경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국가에서 과연 성장과 환경과 선택의 문제가 될까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에서 과연 성장을 포기하면서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성장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보니까요, 여기 1985년 근처에서 이렇게 지금 이 쿠즈네스 터닝 포인트가 도달했다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뜯어봤더니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현상이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아웃소싱 매뉴팩처링. 영국에 있었던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보내고 이사라서 많이 배출한 나라 보내고 자기네 국내에서는 그거 생산 안 하니까 그거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곡선은 뭐냐면은 요거 소비를 기준으로 컨섬션 베이스로 에미션을 추정해 본 거고 요거는 뭐냐면 테리토리얼. 그러니까 우리 영토 내에서 그러면 영토 내에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컨섬션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 그 소리 뭐냐면 영국이 배출할 것 같다가 다른 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문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것도 페이크다. 과연 정치는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보시면요, 환경에 대한 여론조사는요, 소위 그 social desirability bias, 사회적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환경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속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보시면요, 이거 미국 겁니다. 갤럽에서 한 건데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54%, 성장이 중요하다는 건 38%. 굉장히 사실은 높은 겁니다.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조사에서는요. 이런 소셜 디자이너빌티 바이어스를 감안을 하면요.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에서요. 기후 변화가 미국 경제에 해를 주느냐 도움을 주느냐 했더니요. 반반이에요. 해를 준다는 의견과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요. 리퍼블리칸 절대적으로 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모크라트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해서 드린 말씀은 정치적으로 컨센서스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주제는. 게다가 글로벌 리더십에서는 핵심이 하여튼 싫든 좋든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등장이라든가 지금 많은 이런 고립주의로 인해 가지고 미국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 세계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이 글로벌 리더십을 테이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고육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보시면요, 배출수가 8위 정도 되고 2%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전 세계 GDP 비중도 한 2%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GDP 대비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썩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이렇게 제조업 비중과 탄소 지하철 비중이 다른 어떤 경쟁국보다도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산업에서 나오는 GDP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건 뭐 누적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력 수급도 불안정해지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간헐성을 메우기 위해서 이 배터리 같은 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배터리 우리가 20만 하면 화재 사고 나지 않습니까?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배터리는 이 그리드 차원의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막 저장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전히 이렇게 화재에도 취약한 아직 기술적 문제점이 아직 있는 기술이다. 아직 완성도가 100%가 아니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라든가 수소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속도에 보조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거 무시하고 재생에너지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좀 천천히 좀 다른 기술 발전과 킵업 위드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질서 있는 에너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원전은 아까도 말했듯이 원전은 자원가 우리가 1956년 이후 거의 70년을 안정적으로 사용한 에너지입니다. 물론 3차례의 세계적인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요새 원전 관련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전 세계는 원전에 대해서 재주목하고 있고 우리도 이 흐름에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생에너지가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늘어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전기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력 인프라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빠르게 전력 인프라 발전소도 많이 짓고 송전선도 많이 깔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 중간 브릿지 에너지로 LNG도 우리가 브릿지 에너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 필요하죠. 아까 결국은 한서준님은 우리 인류는 기술 개발이라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 기술은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전 세계가 동조하지 않으면 이거 꽝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 마지막에는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유명한 찰스 다윈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자 생존인데요. 우리 탄소중립의 가능성의 의문입니다. 아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가도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지 아예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하면 2도, 3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전 세계의 온도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중세 온난기가 있었고 소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서바이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감축보다 적응이 왜 중요한가면은 지구온난화는 이미 발생해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악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중간에도 어쩔 수 없다면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축은 굉장히 장기적인 효과죠. 지금 우리가 감축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50년 후, 100년 후에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또 내가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효과를 나누는 지구적 효과고요. 적응은 우리가 하면 지금 당장 우리한테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 효과는 우리 국내에만 오르지 우리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우리가 동의를 얻어내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감축과 적응 모두 중요하죠. 사실은 당위적으로 이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존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응이 더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인 자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기반의 불평등, 후진국은 이게 임팩트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응 노력을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생각했어요. 보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신 교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저도 몇 개 준비했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적응 정책의 주요 범위는 결국은 보니까요 물 관리더라고요. 이게 기후 변화는 거의 물 순환의 변화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 홍수라고 하는 것은 대기에서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강수량이 많아질 때 생기는 현상이고 가뭄은 지표면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증발량이 과다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증발량이 많아서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아진 수증기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홍수가 되고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증발이 많이 되면은 거기가 가뭄이 되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기상학자들에서는 ACI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강수량 변화 대비 잠재 증발산량 변화율인데요. 빨간색 여기 1이 넘어가면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데가 다 사막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이미 생겼고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지구적인 문제로 해서 이산화탄소 되지도 않을 것 갖다가 줄인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아열대 환경에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주요 범주는 기후변화, 레저러스 같은 인프라를 재건해야 되고요. 사회경제 시스템, 대응 조기경보 체계라든가 보호, 금융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또 도시도 자체를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그래서 이걸 다 재정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보니까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라는 걸 수립했었고 이걸 또 좀 업그레이드해서 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만들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주간 저는 환경부가 하고 아마 이것이 다음 주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기후 환경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응 정책의 어떤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런 꼭지들은 많은데 과연 이것이 내가 체감적으로 우리 사회가 적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나웃합니다. 아마도 그냥 이런 리스트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적응 노력을 하는 것은 감축에 비해서는 좀 여리가 적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트럼프가 여기 보면 그린란드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북극 가치 상승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여기 이제 항로가 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만약에 기후변화로 북극권은 21세기 신세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초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한 적응 정책이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린란드나 북극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선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차원 높은 하나의 적응 정책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기후 대응 때문에 한 9곳 정도 확정해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소위 환경을 사랑하신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대응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편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댐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데 또 이건 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이중성을 보이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내야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정책적 의지와 감성적 설득만으로 현실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동성이 높아지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비를 그 기후 변동성에 동조하여 들쑥날쑥되는 풍력과 태양광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벌어졌던 에너지 밴더리즘을 끝내고 감축과 적응을 조화시키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대항하지 말고 적응하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Q&A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하나 드리고 다른 분들도. 아까 2050년 탄소중립 회의론 중에서 경제 문제, 기술 문제, 정치 문제 있잖아요. 혹시 이게 어차피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화석연료 사용과 상관없이 주기별로 올라가야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어떻게 막냐 이거죠. 저는 못 막는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별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주기상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마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는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온난기, 소빙하기 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실제로 소빙하기 때 영국의 테임즈 강이 얼었다는 그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5월에 우박서리가 내렸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걸어가는데 지금 그런 올라가는 업턴에 걸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도 너무 타임 시즈가 짧아서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제가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오르고 있다는 걸 전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전영택 대표님. 예, 에스파워 전영택 사장입니다. 강의 참 듣기 힘든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뭐 롬버크라든지 그 조금 이제 기후 변화가 사실이 아니다는 그런 걸 주장하는 기후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나오고 하는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태양광을 예를 들면 1년에 우리가 정부가 목표로 세운 양을 크게 많이 초과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태양광을 해보려니까 태양광을 하기 힘들 정도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시한 연 3.6기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여튼 뭐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인류가 적응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인류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기후변화가 온다면 그거를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도 그와 비슷한 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와 기후 탄소 중립이거든요. 근데 탄소 중립을 끌고 가다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에너지 정책이 좀 한 군데에 치우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직성 전원이 마구 늘어나고 그리고 윤성 자원인 LNG는 설비는 많이 저르고 돌리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보여주니까 저희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아모니아 석탄의 아모니아 혼소, 그 다음에 무탄소 전으로 수소 혼소 또는 전소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옵션이 너무 적어요. 또 그리고 지금 수소나 뭐 아모니아 혼소 이런 부분들에 그 CGPS로 지금 이제 그 입찰을 붙이고 있지만 그 가격 자체가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옵션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스가 이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가스를 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메탄이라고 해서 그 LNG 자체를 탈탄소화하는 탄소 중립 대조로 만들어가는 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수소 혼소, 수소 전소, 그 다음에 아모니아 혼소, 그 다음에 이메탄까지 이렇게 좀 옵션을 늘려서 그 중에 좀 경제성이나 기술 개발이 빨리 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정부 정책의 어느 부분에도 이메탄은 안 보여서 우리 교수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떤가 싶고 우리 애경련 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박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힘했던 거고 제가 뭐 다 별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그 감축 정책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마이크로 차원에서는 사업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태양광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니까 태양광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죠. 그게 모여서 3.5, 3.4기가 또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과연 매크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시스템적인 것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의 어떤 특혜성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태양광을 무작정 늘려나가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수급 안정화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소비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비용의 상승에 의해서 독일처럼 우리나라 전기가격도 지금의 2배, 3배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의 동의를 받아서
태양광 늘리든 풍력을 늘리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물고 그냥 태양광에 대한 뭐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이권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고정 가격으로 막 사주고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아놨을 때 매크로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한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메탄이라든지 수소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약간의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갖는 국민적 컨센서스 아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감축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그 정도 노력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못지않게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옵션 그건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 거고 정부가 지금 그 발표한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보면 그 옵션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 옵션을 말하면 옵션을 좀 들리자. 네, 옵션을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좀 늘려주는 쪽으로 기회가 되면 뭐 여기 옵션을 많이 건의하시겠죠. 자, 이현호 부장님. 뭐 하여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국의 주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론자든지 그쪽에서 동조한 학자들이 이런저런 어떤 목소리도 높이고 또 이론적인 물거도 막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 뭐 연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하나 나와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뭐 태양광, 뭐 한국의 뭐 재생에너지 LCOE가 석탄이나 뭐 원자력 등등 화석 에너지보다 월등히 낮고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분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누가 썼는지. 예, 그 한국 교수가 쓰신 거고 한정공대에 있는 김승환 교수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팀이 LBL에 가서 LBL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거든요. 한정공대 그래서 저는 우리 전력산업연구회에 계신 교수님들이랑 실체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은 좀 밝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부터 이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이 재생에너지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전원이라는 식으로 지금 뭐 그냥 진보 쪽 매체들은 막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이걸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 모토바이 또 50원, 60원 얘기가 그랬어. 네, 그런 겁니다. 부장지 바꿔끼기인데. 네. 자, 우리 권 대표님. 그 한국 학자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쓴 거예요. 네, 저 교수님 지천사어라는 말, 저 처음 배웠습니다. 하늘 향해 물고기 쏜다. 엑스트 데이터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쯤 전에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손양호 교수님이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게 적응이다, 어댑테이션이다 이런 말을 해갖고 저도 감명 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교수님이 적응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적응의 실체를 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결국 물관리다라는 이런 말로, 그래서 제가 적응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 많이 생각하는 게 아까 물천에서 홍수 대비, 뭐 가뭄 대비, 그다음에 뭐 작물 바꾸고 하는 등등뿐만 아니라 저는 뭐 우리가 구축해놓은 여러 가지 구축물들 있잖아요. 구축물의 안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이제는 기후 변화를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의 그 안전 기준도 다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금융상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준비가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는 하나 중요한 유기생물을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 질문. 학생들이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넷제로라는 건 사실은 앰비션이에요. 앰비션. 우리 교토 프로토콜하고 파리를 각하고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앰비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환경단체들로 얘기하고 뭐 우리 NDC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NDC라는 게
내셔널 디터미드 컨트리뷰션이에요. 컨트리뷰션하고 커미먼트는 차이가 많아요. 그 말 만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는 리걸리 바인딩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냥 이게 뭐 넷째로는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의 디코토미라나 생각의 균열이 있어요. 뭐냐면 경제 성장 얘기할 때는 미국식으로 얘기하고 환경 얘기할 때는 독일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우리 법안도 그래요. 법안도 우리 지금 환경법이 다 독일식이에요. 독일식. 여기 박집표 변호사 왔나? 독일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이트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운동자들이 하는 형태를 법안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 그리고 실제로 뭐 할 때는 미국식으로 해. 라이프 스타일은 미국식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한 디코토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우리가 재생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저께도 약간 디베이트 붙었는데 재생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뭐 가능성도 좋지만 재생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PCC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제가 IPCC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최근까지 IPCC도 뭘 하냐면 이게 바람을 당연히 바꾼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람 가뭄. 왜냐하면 북극이 따뜻해지면 그 위에 있는 북극 공기를 갖다 그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밀어요. 밀어놓으면 그 폴라 보텍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중위도 지방이 더 추워져요. 그럼 방향이 바뀌어요. 제스트림이.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할 때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영국하고 북해 유진에서 일어날 때 바람이 안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우리나라도 군산 이쪽 앞바다에 풍력 많이 하는데 바람이 제로로 건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왜 미국이 재생에너지 싫어하느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글로벌 공급망 얘기했지만 이게 에너지 안보에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병목을 잡으면.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트럼프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1960년대까지 자급자족하고 에너지가 미국 정책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전혀. 변방에 있다가 70년부터 2010년까지 완전히 그 오펙하고 이런 나라에 시달렸거든. 40년을 이 강대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종속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걸. 그래서 에너지 인디펜던스 얘기를 하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미국은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종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또 괜찮아. 종속돼도 에너지 안보 이게 상당히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게 바람이 안 불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게 한 번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 8년에 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쪽에 가보세요. 풍력 발전소 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러진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실을 좀 봐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콘덴스 해가지고 알았어요. 우리가 적응 얘기를 하는데 적응이 있죠. 감축하고 적응의 차이는 뭐냐면 감축은 글로벌한 거예요. 근데 적응은 로컬이야. 적응은 로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응에 투자를 누가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적응이 싼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를 들면 파도가 해수면이 높인다 그래서 내가 방파제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가.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아니면 흥분하니까.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기후변화를 갖다가 조금 약간은 저도 그렇지만 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또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내가 점쟁이를 믿을 거냐 과학자를 믿을 거냐 그러면 난 과학자를 믿을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 중에서 스티븐 호킹이 지금 물리학자인데 스티븐 호킹이 뭐라 그랬냐면 인류가 망하는 건 두 가지로 망한다 그랬어요. 죽으면서. 하나는 뭐냐면 기후변화, 두 번째는 AI. 그 두 중에 하나 망한다 그랬어요. 스티븐 호킹이.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로 왜 기후변화가 IPCC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비너스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50도로 가는 게 아니라 150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프리커셔너리하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많은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신경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재밌는 거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바둑용어로 우리가 자청에서 두 점머리 맞을 필요는 없다. 마지막 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0분 브레이크 갖겠습니다. 10분 브레이크 갖고 한 45분 좀 지나서 우리 신혜남 교수님 발표하겠습니다. 게임 시야 분류가 돼가지고 빨리 끊을 수도 있어.